네, 반갑습니다. 김민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고대 문화하고 중세 문화 이 두 단원을 한 시간 만에 좀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제일 큰 좀 어떤 주안점은요, 불교 승려들, 그리고 어떤 무덤들, 그리고 탑들, 그리고 고대 말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중세 파트에서는 또 핵심적인 것 중에 바로 이제 역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한다면 관악의 진흥책. 그래서 최충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문종 때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학이 잘 되기 때문에 관악의 진흥책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주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서 주안점을 이렇게 잡고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제 학교 이름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태학 이런 이름, 경당 이러면은 고구려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소순왕 때 업적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로 태학 설립,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하시고, 백제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경박사, 역박사, 의박사, 박사 시스템이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서 통일신라 신문왕 때 그때 학교가 국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경도광 때 되면 이제 태학감 이런 이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 하고요. 또 하나 더 사택지적비가 있는데, 사택지적비는 의자왕 때 상자평을 지냈던 사택지적이 인생 뭐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도교적인 내용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신서기석은 화랑들의 맹세가 적혀 있다라고 해서 유교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발해 학교 이름 주자감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거는 고려 후기의 충렬왕 때부터 해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등장을 하다가 거의 이제 고려 말에서 조선 넘어가면서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지만, 성균관이 중흥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바로 공민왕 때니까, 공민왕 때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썼다 이런 내용 관계된 게 사료를 던져지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구려 역사서 신집 5권, 요게 이제 영영왕 때 태학 박사였던 이문진이 있었는데 지금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도 마찬가지고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삼국사기. 고려 인종 때, 중기에 인종 때 만들어진 삼국사기가 제일 오래된 거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 서기, 고흥이 근초광대 썼던 역사서와 그 다음에 국사, 진흥왕대 거칠부가 썼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문 얘기는 한번 여러분들 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 중에 강수라든지 설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원효도 마찬가지 육두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원효 아들이 설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치원 얘기가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치원과 관계된 내용 거기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강수는 외교 문서에 능하다라고 하는 점, 설총은 화왕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두문자 정리했다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과 관계된 내용 참 짧게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치원.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인데 이 사람이 빈공과에 응시를 했다가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 빈공과에 합격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토황소 경문, 당나라의 황소의 난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황소, 이건 동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하는 거죠. 황소, 너 이래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황소가 의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제 황소가 전쟁을 잠시 좀 쉬었다 이런 내용이 막 퍼지면서 글 잘 쓰기로 유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시무책 10여조, 그래서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게 건의를 했는데, 진성여왕이 요거를 어머 질이에요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원필경이라든지 문집입니다. 그죠? 여러 글들을 모은 문집. 자, 그리고 제왕연대력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치원과 관계된 내용들 나올 수 있는 것들 한번 좀 뽑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최치원과 관계된 내용들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발해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당에 유학생 파견과 이제 빈곤과에 급제를 했다. 통일신라가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빈곤과에 합격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발해 사람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불교와 관계된 내용이 좀 등장하는데, 고구려는 실제로 소술왕 때 순도라고 하는 전진,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중에서 이 북조에 보면은 전진이 있었어요. 그 전진으로부터 순도가 이제 불교를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해동불교의 시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소술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라난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침류왕 때, 근초고왕 다음이니까 4세기 후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제 왔는데 쟤 말 안 한다, 말 안 한다, 이렇게 좀 이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게 백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묵호자라고 하는 고구려 사람이 눌지왕 때 5세기죠. 그때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불교가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토속신앙 힘이 강해서. 그래서 6세기 때, 그때 2차 돈이 버풍왕 때 목을 치니까 목에서 밀키스 나왔다 이거죠. 그죠? 흰피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꽃비 내리고 맞죠. 그래서 불교에 대한 공인, 이게 바로 버풍왕 때 나온다. 6세기 때. 요거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식 왕명과 관계된 시기가 신라 중고, 그러니까 삼국 유사에서 분류하는 중고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고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름에 좀 불교식 왕명이 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가르쳐서 중고라고 한다. 그리고 세속오계와 관계된 것도 역시 불교적인 내용, 살생유택 이런 것들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륵과 관계된 얘기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교와 관계된 게 이제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산수무늬 벽돌이라든지 사신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도교와 관계된 그런 내용 중에서 실제로 영계소문이 불교의 힘이 강하니까 불교의 힘을 도교로 좀 누르려고 했다. 이런 것들도 좀 하나 기억해 주시고, 백제의 정말 아름다운 금동대학로, 이것도 금동대학로를 보시면 부여에서 발견이 좀 돼서 지금 부여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위에 보면은 제일 위쪽에 봉황이 있죠. 봉황의 꼬리깃 이런 거 보면은 완전 자존심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봉우리가 있는데 요게 신선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지하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 청룡, 용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하세계와 지상 저 위쪽하고 그 다음에 신선들이 사는 이런 것들이 도교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불교와 관계된 내용 중에서 승려 이름들이 좀 나오니까 승려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승려 이름 중에 3명을 한번 좀 보면, 우리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이전에 삼국시대 때 그때 신라의 승려 2명 정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한 명은 자장법사, 이런 법사가 있죠. 또 한 명 더는 원광법사, 이런 사람들은 삼국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의했다. 선덕여왕에게, 이게 자장법사고, 그러니까 원광법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세속오계, 그 다음에 진평왕 때 썼던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수나라에 요청을 좀 하게 되는 이제 걸사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원광법사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명이 중요한데요. 이 3명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시험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의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역시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원효, 의상, 그 다음 한 명 더 하면 해초. 자, 3명 있는데, 자, 쉬운 거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해초하면은 왕호 천축국전이죠. 왕호 천축국전. 실제로 천축국,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기행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중국에 두낭 석굴사원,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고고학자인데, 그래서 이거를 프랑스 국립 파리 도서관에다 갖다 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8세기를 다루는 전무후무한 그런 아시아 지역과 인도 지역을 다룬 그런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프랑스에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상과 원효 중에서, 원효하면 우리 썩은 해골물 들어보셨죠? 원효하고 의상이 같이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원효는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자, 원효는 1심
하나가 되자 이런 거와 함께 화쟁,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 뭔가 통합을 하자 이런 것들이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때 의천이라든지 진울의 영향을 좀 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원효와 관계된 내용 중에서 또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걸 얘기한다면 대승기신론소라든지 금강산매경론 같은 이런 나름대로의 정리를 좀 하게 되는데, 원효는 출신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그 다음 의상은 진골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이름에 보니까 아 6글자구나. 아 육두품. 요렇게 좀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효와 관계된 거는 또 하나 더 생각을 하시면 이 무예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예가. 그러니까 무예라고 하는 뜻은 아무 거리낌 없다 이런 노래를 좀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한다면 법상 나름대로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토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통의 그 나름대로 정토종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대중화에 힘쓰는 그런 종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와 관계된 인물이 물론 원효도 맞고 의상도 맞지만 특히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교를 많이 믿는데 영향을 좀 줬던 게 바로 원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효와 관계된 이름들 이런 것들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좀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상은 관계된 것 중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화엄종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의상은 화엄 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이게 나름대로 글자를 써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서 부처님한테 율법 괜찮은 거 좀 남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10개 글자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그림을 좀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화엄일승 법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효하고 의상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잘 나오는데, 의상은 도성공사를 하던 문무왕에게 이 문무왕한테 의상이 좀 건의를 해가지고요.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무왕이 공사를 좀 접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상은 절과 관계된 게 좀 시험에 하면 출제되는데 부석사라든지 영주에 있는 부석사, 안동에 있는 봉정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 위쪽 속초 쪽에 올라가는 그런 나름대로 낙산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물론 더 많죠. 뭐 부산에 범어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절 이름들 부석사, 봉경사, 낙상사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세상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좋은 거예요. 다음 세상에 잘 살자. 지금 잘해서 요게 이제 아미타 사상, 아미타 신앙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의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괜찮고 다음 세상도 괜찮죠. 그러니까 현생보살인 관음보살하고 아미타보살을 아미타를 같이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데 만약에 관음과 아미타 이렇게 같이 얘기가 나오면 요거 의상이고, 아미타만 나오면 요건 원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름들 한번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효, 그 다음에 의상, 해초까지 한번 좀 봤고요. 자,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는 그건 신라 중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유행하는 게 그게 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종 불교가 바로 이제 좀 글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쓴다든지 아니면 분립문자라고 해서 글을 몰라도 되고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좀 이렇게 찾아라 이런 느낌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들처럼 나름대로의 그런 선종 불교라고 하는 건 불교가 이제 평민들이 많이 또 믿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영향을 호족들이 평민을 많이 장악을 좀 하게 되는데, 선종 승려가 또 신라 하대 때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 하나 해주시고, 선종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또 승려 중에 한 명이 또 도선이었었는데, 도선은 풍수지리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지모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좀 나름대로 도참 사상이라고 해서 예언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가미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음양오행 이런 것들도 결부를 좀 시키면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는 나중에
수도를 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시대 때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남경 이런 지역이 핵심적으로 풍수지리적인 명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경주 중심에서 지방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생기는데 풍수지리설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풍수지리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가면 과학기술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천문학하고 그다음에 수학 뭐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게 불국사 삼층석탑 그러니까 석가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요거 특징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제하면은 관계되는 어떤 금속 공예와 관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칠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칠지도가 그게 이제 일본 외왕에게 근초광이 하사한 거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위덕왕 때쯤 요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게 바로 금동대학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동대학로하고 그다음 칠지도 백제 거라고 하는 거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금세공기술 신라 금관 보셨죠? 금관이 상당히 좀 무거웠을 건데 금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금관.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더는 생각해야 될 게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제일 오래된 종이 아닙니다. 이 종보다 좀 더 이전에 상원사 동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지금 상원사에 있는 그 동종이 있는데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 제일 큰 종이 바로 성덕대왕 신종. 요게 어느 왕 때 완성됐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을 좀 한 번씩 내거든요. 해공왕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됐던 게 바로 이제 무덤과 관계된 고분과 관계된 이런 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무덤의 종류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굴식 돌방 무덤이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돌무지 무덤. 그럼 세 번째 요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자,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이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에 있었는데 이게 백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돌을 그냥 무지하게 쌓았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쌓았다가 나중에는 뭔가 정형화된 이런 형태로 막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7층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이 무덤이 바로 장군총 이런 게 있고요. 그럼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석촌동에 돌무지 무덤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석촌동 고분 요게 바로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돌로 된 나름대로 이제 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락날락 하니까 이 굴 스타일의 그런 돌로 된 방이 있으니까 여기는 도굴하기가 상당히 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여기 이제 벽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벽화들이. 그러니까 벽화를 보고 이 당시에 생활상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도 통일 전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에도 있는.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은 다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요. 안을 한번 보면 나무로 된 그런 나름대로의 뼘거리 상자나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나무로 된 그런 널이 있습니다. 나무 널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돌을 막 무지하게 쌓죠. 돌을 막 이렇게 무지하게 쌓습니다. 돌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흙으로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무덤 크기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 덧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요건 도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요게 바로 신라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서봉총이라고 하는 거는 스웨덴의 서자 하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왕자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무덤을 발굴하는데 나름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자가 이제 봉황이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왕관이 여기 출토가 됐다 해서 서봉총. 그 다음에 금관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마총. 천마총의 천마도는요.
절대 벽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꼭 좀 하시고, 장리라고 해서 말이 있으면 말의 덮개를 장리라고 한다. 요게 발견이 좀 됐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거, 황남대총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돌무지 덧놀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식 돌방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뭐 무용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대표적인 것 중에서 그 굴식 돌방무덤은 크게 위치상으로 보면은 두 곳을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쪽 국내성터 이쪽에서 발견이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더는 평양의 왼쪽 바닷가 쪽 강서대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보면 안악 3호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지역에 이 굴식 돌방무덤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굴식 돌방무덤과 관계된 무덤들은 전반적으로 국내성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평양의 바닷가 쪽이다. 요걸 기억을 좀 하시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안악 3호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강서대묘 이런 것들은 또 이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무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무덤들이 뭐 쌍용총이라든지 뭐 무용총이라든지 각저총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쌍용총은 들어간 입구가 두 개다 해서, 기둥이 두 개다 해서 쌍용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고, 각저가 바로 이제 씨름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보시고, 처음에는 어떤 주인의 생활상 관계된 걸 좀 많이 그렸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사신도와 같은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보기 약간 이런 그림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신도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 후기에 많이 그려진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벽돌식 무덤 이런 말로 하면 무령왕명, 그래서 중국 남조의 양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해 무덤 중에서 정혜공주가 있고 정효공주가 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해요. 이렇게 둘째 딸, 문왕의 둘째 딸이 정해, 넷째 딸이 효, 해요. 이렇게 좀 하나 외워두시면, 정혜공주 무덤은 좀 스타일 자체가 고구려 영향을 좀 받았던 돌사자상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정효공주 무덤은 고구려 스타일과 백제 스타일, 고구려 스타일과 그다음에 발해 스타일과 당나라 스타일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거고, 세면에 걸쳐 가지고 12명의 그런 신화상이라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묘지 이런 것들, 중국 스타일로 좀 묘지를 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정혜공주, 정효공주 둘 다 묘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 거기 보면은 이름이 대흥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적혀 있어요. 정효공주 무덤에 보면 묘지에. 그래서 거기에 대흥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문왕 딸이구나, 문왕 넷째 딸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고분들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뒤쪽에 뭐 건축 양식 뭐 한번 좀 보시면은 좋겠고, 자, 탑 이름 중에서 백제 거는 미륵사지 석탑, 그다음 정면 석탑이니까 미정,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분황사 모전 석탑이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모전이기 때문에 전탑을 모방한 그런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거 말고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제 탑들이 3층 탑이 전형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가문사지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이 바다의 용이 돼가지고 신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덕왕 때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신라 하대 때 만들어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러니까 팔부중상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그 튀어나오게 이렇게 탑신부에다가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는 상당히 고맙죠. 목탑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도, 이게 바로 승탑 개념인데 좀 작은 팔각 원당형 형태의 그런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의 그런 궁궐 모습은 당나라를 갔다 온 문왕이
당나라 장안을 본따서 상경 용천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돌 이런 것들은 고구려 양식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쪽에 불상 내용 중에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이거는 고구려 거라고 하는 점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서산마의 삼존불상, 밑에 그림 보면은 거기 서산마의 삼존불 있죠. 가운데 있는 보살상 자세히 보면은 씩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백제 미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금동 대학로가 고구려 백제 시대에 다 만들어졌는데, 특히 백제 백제에 만들어진 그런 금동 미륵 방가사유상에 그게 전해져 가지고 고류사 미륵 방가사유상이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금동으로 된 그런 미륵 방가사유상하고 거의 모양이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황 때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불교를 전해줬는데, 그때 이제 불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거기 종 이름 나오는데, 제일 오래된 종은 상온사 동종이고 제일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 해공왕 때 완성되었다.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자, 여기에서요, 먼저 이제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적으로 일본 스에키톡의 영향 줍니다. 한번 발음 따라 볼까요? 일본 세키야. 예, 그렇죠. 세키토기 이름 좀 기억 좀 하시고, 신라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건너간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두 가지 정도, 제방 쌓는 축제술과 배 만드는 조선술,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줬다, 이런 거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름 중에서 아직기라든지 왕인 이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 천자문, 논어 이런 것들과 함께 나름대로 좀 전해준 그런 백제 사람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노리사치계, 요 사람이 바로 성황 때 일본 불교에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 말고 이제 해자, 해관, 그다음에 담징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해자 들어가면 고구려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담징이 바로 일본의 금당 벽화에다가 벽화를 그려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 명씩 조금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대 문화, 그동안 많이 나오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중세 문화에 대해서 짧게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지우고, 자, 내용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우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고려라고 할 나라는 불교를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최승로의 시무28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승로의 시무28주의 내용을 보면은 유교라고 하는 걸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수신의 근원은 불교고, 그 다음에 치국의 근원은 유교다. 그러니까 지금 현생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유교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그런 내용은 불교이기 때문에 내세가 바로 불교니까 내세보다 현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유교를 많이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무28주 내용을 좀 보면 내용적으로 한 가지 더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교육기관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교육기관 이름 중에 이제 국자감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유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하나 더 가르치는 거는 잡학, 이런 것들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묵과라고 하는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국자감에서는 잡학과 그 다음에 유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향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요게 향교라고 하는 게 고려 인종 때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교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조금 이따가 관학진흥책 때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밑에 이제 3번에 나오는 사계 융성이라고 할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바로 한번 판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문종, 중기 때 얘기입니다. 자, 문종 때 최충이 70살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이 사람이
지공거라고 하는 걸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지공거가 뭐냐면 과거 감독관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물러나서 좀 자아산 밑에서 이제 나름대로 개경해서 있는데 문화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문화생들이. 그래가지고 최충이 우리나라 최초로 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학원 이름이 바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제학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일 윗단계 이제 대빙제 여기를 마칠 때쯤 되면은 거의 과거에 백발백중 합격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최충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쳐서 문헌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헌공이거든요. 최충의 호가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니까 문헌공도 이런 표현을 좀 쓰게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11개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사학십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국자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때 왕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숙종은 이제 관학진흥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적포라고 해서 책을 찍어가지고 책을 나눠주는 방법을 좀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뭐 별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종 때가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구제학당처럼 칠제를 국자감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칠제를 만들게 되고 7가지 나름대로의 그런 강의와 관계된 거를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요게 중요하죠. 양연고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다음 이거 말고 뭐 청년각이나 뭐 보문각 이런 것들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런 관학이 이런 사학을 좀 깨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가 그 뒤에 인종 때가 되면 이 칠제 이런 내용에서 약간 이제 무학과 관계된 내용들, 무술과 관계된 내용을 나름대로 강예제라고 하는 걸 좀 빼면서 경사육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경사육학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잘 안 외워지니까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싸 경사났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돼서 이자겸 진압하고 경사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향교라고 하는 거를 요때 이제 인종 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무신직공기 이후가 되면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유학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이렇게 위축이 좀 되다가 충렬왕 때가 되면 문묘라고 하는 거를 짓게 됩니다. 자, 문묘가 나중에 이런 거를 좀 대성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거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문묘, 그러니까 역대 어떤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을 좀 모셔놓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리학자들 이제 모셔놓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 국자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성균감 이렇게 좀 고치게 되죠. 그러니까 성균감, 이게 바로 성균관의 시작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렬왕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정리를 또 잘해줘야 될 게 서막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서막전. 그러니까 이건 안향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 양용고가 지금 없다. 양용고라고 하는 게 거의 바닥났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돈 좀 모아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서막전, 돈을 내자 이런 게 서막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가 되면 이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균관을 다시 중령을 한다라고 하는 거, 중흥을 다시 시킨다. 이게 바로 공민왕 때 내용이 되고, 이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이 양영고, 그다음에 서막전 이런 것과 함께 성균관 중령 이런 용어를 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정리하면 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역사서와 관계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서가 제일 고려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역사서. 자, 삼국사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동명왕편과 그다음에 해동고승전, 그다음에 제왕운기,
삼국 유사. 지금 제가 적은 게 만들어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 사기가 쓰여질 때가 바로 중기 때 김부식이 요걸 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은 이거는 무신직공기 때 이 두 가지가 쓰여지는데 박훈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쓰게 되죠. 최후 때 제일 윗자리까지 올라간 문화지중까지 되는 인물이 이규보의 무덤이 강화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국유사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원간석계 충렬왕 때 쓰여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쓰여져 있으면서 이런 게 바로 정사체죠. 정사. 그 정사체로 쓰여진 삼국사기, 유교적인 좀 합리주의 이런 내용과 함께 신라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좀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의 승려들 정리를 했는데 요게 일부만 있고 뒤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고려 승려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생각을 하는 거지 발견된 거는 삼국시대 승려들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원래는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그런 문집에 있는 그런 주몽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요거는 서사시 형태로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에 대해서 서사시로 나타냈으니까 요거는 고구려에 대한 그런 계승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의 공통점은 둘 다 단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은 이 단군에 대해 가지고 적혀 있습니다. 기편 이런 용어가 만약에 나오면 이건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 썼던 사람이 이승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국유사는 좀 불교, 이 이련이 승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야사체라고 해서 정사체에 대한 반대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정사체가 좀 더 내용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떠도는 얘기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다는 거, 뻥적인 내용도 좀 있다. 이게 야사체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승유가 썼는데 이게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어요. 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역사를 좀 썼고 하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역사를 썼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쌤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왕운기를 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놓치는 게 있는데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는 5원시, 7원시 이렇게 5글자, 7글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서사시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시는 시인데 이 서사시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해주고 이 제왕운기를 쓸 때 삼척에 두타산에서 암자에서 요거를 좀 썼다. 이게 제왕운기의 내용이 이게 시험에 한번 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민족적이면서 주체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삼국사기는 좀 중국적인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사관을 가진 그런 작품도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는데 시험에 정작 많이 나오는 거는 이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요거는 지금 현존하는 역사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정리 꼭 좀 잘 좀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가서 자, 성리학과 관계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 조선시대 큰 영향을 주지만 충렬왕 때 안양이 소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곤당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번째 왕, 충자 들어간 두 번째 왕인 충선왕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선왕이 충숙왕 때 충수광 2년 그때 베이징에다가 만곤당 학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서 그런 거를 활발하게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공민왕 때 이색. 자, 이 인물이 나중에 성균관 중령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 이런 인물들이 이제 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불시잡변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불교를 좀 불교 타락이 많이 되거든요. 곤문세족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불시잡변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불교 승려와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만약에 정리를 좀 한다라고 한다면 승려 이름들이 역시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의천하고 진울에 대해서 좀 잘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빠르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광종 때, 고려 광종 때요. 4대 임금 광종 때가 되면 균여라고 하는 아주 큰 승려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균여가 나름대로의 그런 활동을 좀 귀족적인 그런 불교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균여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귀법사라고 하는 절도 광종이 좀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균여 말고 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통 뭐 이런 승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 포인트는 이제 균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바로 의천인데요.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면서 숙종 때 주로 활동을 좀 많이 자기 형이거든요. 숙종이. 그래서 숙종 때 화폐 나오는데 영향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의천과 관계된 내용 중에서 바로 이 속장경 이거를 교장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원래 그 현종 때 초조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불교임을 막자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이걸 속편으로 해서 좀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고 화폐와 관계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서 숙종 때 화폐가 해동이라든지 사만, 활구 이런 이름들이 이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천과 관계된 거는 교관겸수 자, 이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천태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의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종 불교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흥왕사라고 하는 절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종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국청사라고 하는 절을 본인이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교단 통합을 좀 1차적으로 시키는데 의천이 죽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게 다시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왕사, 왕이니까 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국청, 청국장, 평민들이 먹는 거야 이렇게 선종불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관겸수 이런 용어가 나오면 교가 바로 교종이고 관이 선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함께 기르자 이런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문벌 귀족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무신 직공기가 되면서 그때 진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진울은 이 생각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정해쌍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도노점수라고 하는 이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진울은 정리정돈 잘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정이 바로 선종입니다. 이게 선종이고 해가 바로 교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을 먼저 선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글을 읽는데 글에 여기 정해결사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런 정과 해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게 정해쌍수 이게 진울 이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 수선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서 수선사 결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수선사가 지금의 송광사라고 순천에 있는 송광사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울에 반대하는 세력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요새가 되겠습니다. 자, 요새는 법화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해계하고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그런 법화신앙 이런 걸 좀 강조를 하면서 요새가 강진의 만덕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덕사가 옛날에는 백년사거든요. 백년사 결사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울의 생각을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의천을 천태종이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라고 한다면 이 요새 말고 이제 진울의 제자 중에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 있는데 해심이 바로 이 수선사 2대 주지승려가 되겠습니다. 해심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교와 불교는 다를 거 없다. 이러니까 나중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유교, 불교 이건 같다라고 했으니까 성리학 정착에 영향을 많이 줬던 인물이 바로 해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장경판 중에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속장경,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은 지금 합천해인사에 있고 이게 바로 불교 힘으로 우리가 이제 몽골을 막아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조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이다. 합천에 있는 그런 합천 해인사에 거기에 팔만대장경 판전과 함께 그게 바로 15세기 때 만들어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지는 건물이 되겠고요. 그건 세계 문화유산이고 거기 있는 판목은 몽골과 싸우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 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세계 기록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교 내용은 풍수지리설과 함께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 관계된 내용 중에서 거기 혹시나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향약 구급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에다가 동남쪽 한 치시고 뒤에 나중에 근세 파트 가면은 그때 이제 집현전에서 만든 것 중에서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의학 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앨범 구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구자가 나오면 요거는 고려 거고 그 다음에 집이 나오면 조선 거다. 그래서 구집 이렇게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술의 발달 내용에 보면요. 거기 직지심체 요절은요. 흥덕사에서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이 만들다가 백운화상이 죽고 그 제자들이 완성을 좀 했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고서점에서 플랑시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가 이걸 프랑스 외교관이 이걸 사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갔다가 그걸 감정 의뢰 한번 해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1377년에 만들어진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보다 약 80년 정도 좀 앞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인데요. 직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요거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다.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바로 그 위에 있는 상정고급 예문입니다. 요게 1234년에 찍혔는데 요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었으면은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보다 약 200년 가까이 앞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깝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직지심체 요절이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존 문화의 발달, 건축 얘기에서요. 주심포 양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봉정사 극락전하고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수석사 대웅전인데 주심포와 답보식의 차이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만 딱 꾸민다. 공포를 이제 기둥 위에만 공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꾸미면은 그게 주심포 양식이 되겠습니다. 주심포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봉부수 극무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정사의 봉자 동남치고 부석사의 부자, 그다음 수덕사의 숫자 동남쳐서 봉부수.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극무대, 극락전, 그 다음에 무량수전, 그 다음에 대웅전.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오면 이거는 분명히 자주 나오니까 주심포 양식이라 보시면 되겠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다포식으로 꾸며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포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꾸민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석탑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월정사 팔각 9층 탑인데 요건 송날의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탑이고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놔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이거를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직전에 들고 갔다가 이걸 대한매일신보에서 갖다 달라고 얘기를 좀 했다가 나중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경복궁에 보관해놨던 거를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놨어요. 이게 바로 원날의 영향을 좀 받았던 그런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영향받은 게 오른쪽에 있는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지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정사, 경천사,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원각사. 원각사지 십승석탑은 지금 탑골 공원 안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탑은 고달사지 승탑이니까 우리 앞에서 통일신라 하대 때 만들어졌던 게 쌍봉사, 봉자에 동그라미 하나 치면 되고, 여긴 고달사지에서 고, 그래서 봉고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다음에 나오는 불상 이름을 좀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기존에 있던 그런 삼국시대 또는 아니면은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모습과 좀 사뭇 다른 독자적인 그런 모습이 좀 많은 게 이 나름대로 불상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이 통일신라에 만들어졌던 그런 석굴암 본尊 불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게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기술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11세기 중엽 정도에 고려만의 고려 순수 청자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세기 중엽 정도가 딱 되면 흙을 한번 파내고 그 안에 다른 색 흙을 좀 붓으로 이렇게 좀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거를 두 번 구워서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빛이 생나는 상감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항문 매병, 그게 간송미술관에 있는 그 운항문 매병은 시가 한 700억 정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국사책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청자 있죠? 고려 청자 중에서 상감청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문벌 귀족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12세기 말 13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몽골 간섭기, 원간섭기가 되면 색깔 자체가 좀 더 탁해지는 분청사기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그게 조선시대 전반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이름 분청사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내용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근세 내용과 근대 태동기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내용이 많고 빡빡하시겠지만 금방 같이 했던 내용들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